네, 이낙연 전 대표가 사흘 만에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대의를 위한 결단에 깊이 감사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과연 실제 원팀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낙연 캠프에서 무효표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봐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보겠다 했다가 다시 받아들여서 당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거기서 무효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받아들이겠다,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돕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네네.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상당히 고민이 되셨을 거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당연히 본인의 후보로서 치열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전력 질주했으니까 좀 허탈함도 있을 것이고 네. 본인의 결과에 대한 실망도 있으시겠지만 본인의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보다는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에 대한 미안함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지지자에 대한 미안함, 그다음에 본인의 그동안 달려왔었을 때 그것도 이 경선 과정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큰 고민하셨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분이 원래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당무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마 원팀으로 한번 힘을 내보겠다 그런 고민들 한 일주일 정도 지지자들과 얘기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실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캠프에서 이 무효표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네. 거기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 수용을 하고 이런 승복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경선 중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화하는 당규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리고 당원 당규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무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불복하면 사실은 법률적 투쟁밖에 길이 없잖아요. 예. 법률적으로 지금 대선 결과를 놓고서 경선 결과를 놓고서 법률적 투쟁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태로나 미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상황을 이낙연 후보가 뭐 이렇게 키를 쥐고 칼자루를 쥐고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승복을 하고 기다리면서 틈을 보자 뭐 이런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승복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화학적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원팀에 대한 우려는 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게 치열하게 이 경선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팀의 과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희 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분의 이제 첫 번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어제 당무위도 열렸고 상임고문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번 하나의 원팀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상임고문들 그다음에 원로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뭐 승복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다 하셨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일주일 동안 이 지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이 결정 고민들은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께서도 원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 일주에서 한 10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그 뜨거웠던 그 경선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의 마음 또한 이재명 후보로 잘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당장의 상황을 보면 일부 지지자들이 당사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 또는 문자 폭탄이 가기도 했고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그 이낙연 후보가 흔쾌히 승복을 했다면 집거 상태에서 뭐 SNS로 글을 올리는 그런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흔쾌히 승복했다면 제가 볼 때는 기자들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했을 것인데
칩그 상태에서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아직 좀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향후에 뭐 대장동 의혹 수사라든가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지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얻고 이재명 후보가 28%를 얻은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 이후를 대비하자는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께서는 승복한다, 지지층에게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예. 지지층은 더 극렬하게 투쟁을 하고 뭐 법적 대응을 하니 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의 대응 양상이 병행해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네. 문자 폭탄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반응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 가짜 뉴스로 비난한다, 일배와 다름없다 이런 좀 날선 반응들까지 나왔거든요. 송영길 대표의 문자 폭탄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게 네. 바라보셨는지요? 송영길 대표의 반응은 조금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경선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이재명 지사를 두 분이나 두둔했거든요. 네. 한 번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 방어를 했고, 한 번은 그 사퇴자 무효표 논란에서도 이재명 지사 편을 들었는데,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하에서 후보 방어 차원에서 했겠지만 사실은 당 대표로서 중요한 기능을 사실은 망각한 거예요. 뭐냐면 경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봉합하고 원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열을 따독이는 행보를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분열에다가 불을 지피는 기름을 붓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로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대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대표가 편들었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뭐 반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반대 입장인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 당에서 당 대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야당 쪽에서 그런 공격들을 했죠. 지금 이재명 저희 후보하고 대장동하고 연결된 고리가 하나도 증거도 없이 그냥 이재명 후보가 연결이 됐을 거라는 추측성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거는 방어를 했던 것이고, 송영길 대표께서 어떤 문자 폭탄에 이런 부분에 얘기한 거는 이낙연 지지자분들 중에 극히 일부께서 아주 가짜 뉴스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문자 폭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당 대표라 해서 대부분 수용을 하는데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오늘 좀 불쾌감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대표가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 예. 앞으로 이낙연 지지자들께서 전체는 그러지 않지만 일부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선 결과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지방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네. 어떤 그 향후의 본선에서의 어떤 기다림이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층들에 대한 빚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나가서 하면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를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들이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예. 사흘 안에 결정을 해주신 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또 고려를 했어야 됐고 예.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려면 그런 행태로서 좀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렇게 보시면 예, 될것 그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 보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방에 가 계시다는 네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또 여러 뭐 정세균 전 후보, 김두관 전 후보, 그러니까 정세균 캠프, 김두관 캠프 인사들을 영입해서 원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국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방에 있으니까 언제쯤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일까도 궁금한데 그 그래도 당내에서도 만나는 그런 모습, 거- 그렇죠. 만나는 모습도 중요한데 예. 단순한 회동의 의미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들이 각자 캠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하셨던 분들끼리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18일 날 경기도 국감이 끝나고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 신분이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후보로서의 지금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국감을 마무리하고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거치가 정해지고 나서 후보로서 다른 후보들과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좀 시간을 좀 다음 주 정도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장동 의혹 공세가 거셉니다. 어제는 의원 13명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경기도청 그리고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현장 화면 함께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건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현란한 말잔치로 국정감사 형해화시키고 끝내겠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주셔야죠. 도민들에게 충성을 하셔야죠. 도청의 주인은 도민들이십니다. 대장동 주민들이시고요. 여기가 이재명의 왕국입니까?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경기도청 그리고 성남시청 항의 방문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는 국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와 관련된 사안이면 상위기관인 광역단체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벌어졌던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경기도에다가 요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뭐 며느리 살림 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진짜 말로써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위하고 행안위하고 국토위가 18일, 20일 날 국감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위에서 정인 요청한 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요청한 게 52명. 예. 그다음에 행안위에서 52명. 그다음 국토위에서 50명, 정무위에서 50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도 214건을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한 건도 안 오고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감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논란은 하지 않겠다, 은폐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공방으로 야당 의원들이 입을 털어막겠다. 이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적절치 못하죠. 예. 네.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요구한 자료가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네. 항의 방문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정쟁이다. 정쟁이라는 게 어제 보시면 13일 날 어제 행안위 그다음에 정무위가 국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나서 항의 방문을 가요. 자료 내놔라. 뭐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국정감사법에 보면 이게 광역단체는 광역단체의 사무에 국가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 예산 사업에 한정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지방 광역단체를 국감을 합니다. 그게 국정감사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한 건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경기도 공무원노조에서도 매년 얘기를 하지만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라. 왜 지방사무까지 요구를 하냐. 3천 건이 넘게 국회에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국가사무라고 되지 않는 게 2,100건입니다. 그러면은 행정력 낭비에 그다음에 그 지방사무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의회가 있잖아요.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통해서 하거든요. 어떤 그런 주장들을 뻔히 알면서 이거를 그냥 대장동 건으로 한번 끌어보고 싶어서 현장에 가서 뭐 자료 안 줬다.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은폐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봐서는 좀 과도한 정쟁 행위고 좀 정책 국감으로 돌아오셔서 자리 지키고 국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8일 날 행안위 국감이 있고요. 20일 날 국토위 국감이 있고 거기에 지금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위치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경선 상황 좀 보겠습니다. 토론회가 10번 있었고 첫 번째 토론회 있었고 두 번째 토론회가 제주에서 있었거든요. 제주의 선거를 보면 그 분위기가요. 언론에 뭐 2대2 거의 편먹은 것 같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일타 강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2대2 게임이냐 2대 1대1 게임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틀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곧 밝혀질 텐데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 본선이 토론회 10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방 합동 토론회가 7번, 예. 맞수 토론회가 3번 돼 있습니다. 내일 이제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예, 맞수 토론회는 1대1로 붙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정말 정서적 유대가 세력 유대로까지 정치적 유대로까지 갈 수 있느냐는 그걸 보면 아실 텐데 예. 일단 제주 토론회에서 나타난 걸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정서적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느낌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원희룡 후보가 아직 젊고 예. 그리고 뭐 갈 길도 멀고 그러니까 계획이나 계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연대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두 분이 윤석열 후보라는 한 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입장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 토론 보셨습니까? 좀 보지는 못했고요. 예. 기사로 접했습니다. 보통 상대 토론은 많이도 안 보실 수 있더라고요. 맞수 토론을 보려고요. 아 그런가요? 예. 내일은 뭐 기대하면서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언론에 나온 요약하는 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4강이 치러진 상황에서 토론은 어떻게 뭐 유불리를 뭐 따지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본인도 말씀했지만 결국에 이 편이 2대2로 갈라진 영향은 솔직히 2위, 3위가 1위를 잡기 위해서 1위를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쫓아가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말하자면 여론조사에서는 4등으로 나오니까 네. 이분은 지금 타켓이 1등을 칠 게 아니라 2등과 3등을 흔들어서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홍준표 후보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말한 대로 젊고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지지층을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걸 좀 흔들어서 본인이 좀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게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생각에는 2대2가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주술 논란, 천공 스님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그게 제가 봐서는 좀 정치를 오래 하셨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 눈에는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 공격을 계속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계속 그 스승님에 대한 뭐 네. 점도 얘기하고요. 네. 천공 얘기도 나오고 그게 그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공격이 효과적인가요? 양날이죠. 예. 한날의 칼이 아니고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잔매를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가랑비를 계속 맞으면 옷이 젖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공격을 하는 측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같이 뒤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하는 쪽에서도 국민이 볼 때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데 그런 작용들이 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상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게 더 이롭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요, 제주 선거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당내 경쟁자를 작심 비판하면서 당 해체까지 거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또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또 오니까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월급쟁이 공직생활한 사람한테다가 도덕 검증이나 윤리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구슬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거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한심하다, 정신머리를 바꿔야 한다, 심지어 당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격앙된 감정이 그대로 노출된 멘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대선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세와 검증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대응해 가면서 본선의 경쟁력도 키우고 면역력도 키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뭐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최근에는 뭐 가족이나 뭐 무속 관련 이런 네. 걸로 하니까 감정의 상처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심정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논란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지도자라고 하면 절제된 언행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좀 더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분들도 결국은 한 팀으로 가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 누가 승리를 하든지 간에. 그 지도자는 항상 테러를 열어놓고 제가 볼 때 포용적 자세, 컨트롤 자세, 절제된 언행으로 가야 된다. 그 점에서 조금 많이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억양이나 그런 거 볼 때 네. 자신감 때문에 저렇게 거칠게 표현을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기 뭐 정신머리 당 해체 이런 발언들은 좀 과격한데 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전무하시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께서 정신머리 운운하면서 당을 해체해라. 만약에 했으면 되게 불쾌할 것 같고 예. 저렇게 거친 언어를 한다는 건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본인이 여러 가지 공격에 있어서 좀 이 위축된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존재감의 표현이 한 부분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천공이나 왕자 이런 주술 논란은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자초한 일이거든요. 없는 일이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거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하나 확인해 볼까요? 대선 후보 가상양자 대결이 나왔는데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세 후보들의 굉장히 박빙입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는 이재명 43, 윤석열 40.4%로 오차범위 다 안쪽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이재명 대 홍준표 후보는 40.6 대 40.7, 0.1% 그냥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0.1%포인트 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라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그 후보를 결정할 때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우선 민주당 말씀부터 좀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경선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런 그렇군요.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25%에서 30% 정도의 박스권에 갇혔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흥행 효과를 전혀 못 본 거죠.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도 지금 현재의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이제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에요. 그 박스권에 갇힌 양상에다가 이제 잡매를 계속 맡고 있는 데다가 예. 지금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이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고 또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잡매로 작용하면서 지금 경선의 효과를 흡수를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에 갇혔다고 보는데 이 틈을 타서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약진하고 도약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여론조사는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번 조사? 일단은 최근 좀 여론조사 자체를 지금 아직 좀 흐름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때 여론조사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네. 아직은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가 꾸려지면서 컨벤션 효과 부분에 얘기했지만 좀 최근에 이거는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좀 분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컨벤션 효과가 최근에는 저희가 되면 컨벤션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의외로 그동안 트렌드를 보면
이번 서울시장 경선도 그랬고 저번 대선도 그렇고 상대 측의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쪽 층의 결집을 이뤄내는 그런 컨벤션, 역컨벤션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여론의 흐름이 그동안 고수했던 컨벤션 효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켜보면 좋겠고요. 예.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 추이는 좀 더 저쪽에서 11월 5일 이후에 해서 본선으로 간 다음에 그때부터 좀 분석이 들어가는 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